안녕하십니까.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또 제가 앞으로 할 얘기를 경청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트 미트 이스트, 동양이 동양을 만나다라는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동양이 서양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뜻은 지금의 동양이 원래 있던 우리 동양을 다시 한번 보자, 이런 뜻으로 고안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겉은 동양인이지만 머릿속과 우리의 사고 체계는 거의 서양의 사고를 많이 따르고 있죠. 그런데 지금 21세기, 우리가 20세기에 생각했던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또 세계 평화가 오고 사람들이 점점 의식도 깨어서 더욱더 진짜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맞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그 기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학의 발달,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의 의식이 깨이면 전쟁 같은 거는 그런 무식한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전쟁과 긴장이 높아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문학과 또 문화예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단지 과학기술 혹은 자본에 끌려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인간의 가치,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살려면 함께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저희가 다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양에서도 이런 때가 있었죠. 중세 암흑기 말기에 신이 없고 이제 신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자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서양인들은 그들의 고대 앤티코티를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후마니타스, 즉 인간성, 인간됨, 인간학 이런 걸 다시 찾게 되었죠. 그러면서 휴머니즘을 만들고 거기에서 근대, 서양 근대가 생겨나고 그 근대를 바탕으로, 그건 이제 제 개인의 인권과 자유 이런 걸 중요시하는 것인데, 그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세계를 건설을 했습니다. 물론 엄청난 발전을 했고 우리가 가난을 물리치고 교육도 받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류는 이런저런한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동양의 세계관, 사고방식,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자. 물론 거기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 옛날 동양 텍스트를 읽어내는데 문자가 저희는 영어와 한글로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과 또 오늘날 세상을 잘 아시고 또 만들어 가시는 그런 기술 만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지금의 이 세상을 일단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어떤 올바른 틀이 있을까, 세계관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파하고 또 토론하고 비판하는 이제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휴머닉스라는 거, 인간학인데 결국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물들이 아무리 번성해도 결국은 인간이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이해하는 거, 우리가 보고 듣고 감각하고 사고하는 그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뉴 휴머닉스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20세기부터 사실 21세기는 동양의 시대라는데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중국 경제가 단지 부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개의 대조되는 이런 풍경화가 있습니다. 왼쪽, 여러분 왼쪽이죠? 왼쪽은 18세기 겸재의 금강산도이고요. 금강전도이고, 오른쪽은 17세기 비슷한 시기에 르네상스 대표하는 이제 그 페인팅입니다. 르네상스는 조금 지났죠. 근대의 이제 시작 무렵의 페인팅입니다. 풍경은 풍경인데 좀 많이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뭐 오른쪽은 유화로 그려서 이제 칼라가 남아 있고, 왼쪽은 주로 먹을 썼으니까 이제 칼라가 많이 없고 뭐 저렇게 됐다. 뭐 이런 즉각적인 이런 반응. 그래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제 여기는 어떤 한 시점이라는 게, 서양 쪽은 한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쓰면 그게 노소용이건 혹은 우리 조 선생이건 다른 분이건 다 똑같이 이런 광경을 보게 된 거죠. 즉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시각의 이제 세계관이죠. 객관성. 그 사물 세계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거를 어떻게 객관화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서양의 사고방식, 근대는 이제 탄생을 했고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양화는 마음의 심상을 그린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본 금강산과 우리 김영현 교수님이 보신 금강산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체험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읽어내는가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통합돼서 하나의 어떤 세계를 그린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괄목하고, 여기는 시점이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봉우리에 있는지 저기 있는지 아니면 드론처럼 위에서 보는지, 그 시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시점에서 이제 보는 거고, 여기는 시점이 딱 고정돼 있죠. 훨씬 주관적인, 그리고 내 몸이 있고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되면 합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시간에 관련되는 건데, 이거는 분명히 어떤 동양화의 이제, 근데 현대로 올수록 동양화인지 서양화인지 모르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가장 큰 그것이, 동양화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여기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총체적인 시간이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양화에서는 그림자가 있고 해가 어디 있다는 것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몇 시에 그린 건지. 그렇게 이제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으로 이렇게 17, 18세기 그리고 다른 새가 왔다가 19세기 이후에 이제 제국이 생겨나면서 그게 제국의 시각이 이제 저희 동양적인 시각을 다 덮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 동양으로 생각했던 것, 동양적이라고 생각했던 걸 조금 더 몇 가지 특징을 봐보겠습니다. 상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양에서는 있지 않으면 없고, 있으면 없고, 없으면 있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0, 1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동양은 양처럼 함께 가는 거죠. 음만 있을 수 없고 양만 있을 수 없고, 이게 서로 굉장히 유동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합니다. 있다, 없다, 이 실체와 그림자가 공존하는 세계이고, 이것이 어느 것이 더 우위가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이퀄하다. 근데 이런 생각을 서양 사람들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서양의 사상가보다는 과학자들이 조금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닐스 보어라고 이제 양자 물리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전자 알갱이, 포톤을 이렇게 쪼개서 보니까 이게 광자, 입자이기도 하고 웨이브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슈레딩거 고양이 같은 데 보면 고양이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고, 그게 동시에 가능한 그런 이제 세계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확률적인 어떤 분포이지, 마치 잠재태와 현실태처럼 합리적인 분포에 의해서 그 확률적인 분포에 의해서 있는 것이 세상이지, 이렇게 뭔가 뉴턴의 기계적 세상 세계처럼 이렇게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서양에서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동양적인 사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화입니다. 조화와 균형, 조화라는 거. 이제 괴를 보시면, 동양의 뭐 주역도 그렇고 이런 괴를 보시면, 전체에서 내가 위치하는 것이 어떤 위치하는 내 것에 의해서 내 롤이 정해집니다. 내 개인이 다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라기보다는 전체가 있고 그 안에서 다 각각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게끔 이제 그런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또 이제 서양의 그 시스템 티어리,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 티어리를 주창한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또 과학적 사고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면 동양의 어떤 하빌론, 원네스, 뭐 이걸 잘못 사실 이제 오해가 많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동양의 사고 방식을 서양의 언어로 그 트랜슬레이트하는 그 언어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영어로 잘 번역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하나라는 것, 한 마음,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전체주의, 다 똑같이 이렇게 돼. 그게 전혀 아니죠. 근데 전체주의가 아니고 다 다른 마음이지만 우리가 마음이 합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기도 하고 너의 기쁨이 내 기쁨,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유기적인 하나를 이룬다는 이제 그런 뜻이죠. 저희의 그 하나라는, 동양적인 하나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요새 디지털 기술이 나오면서, 요새가 아니죠. 벌써 한참 전이네요. 90년대 중반에 이제 디지털 인터넷이 나오면서 커넥티비티, 연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화두로 떠올랐어요. 물론 서양적인 사고입니다. 연결성. 그러니까 그 전에 떨어져 있던 것이 갑자기 연결되는 것처럼, 마치 뭐 예술과 기술, 뭐 장르 간의 연결. 그런데 원래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로, 올게닉한, 굉장히 유기적인 하나로 있었던 건데, 그거를 갑자기 엎떨어져 있던 게 갑자기 서로 있는다는 게 아니고, 그게 서로 간에 관련이 있고 소통한다는 걸 단지 발견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발견할 수 있는 툴이 생겨서, 그게 디지털 테크놀로지건 뭐 어떤 무슨 첨단의 어떤 기술이건, 그래서 발견해서 이제 떨어져 있던 그것들이 연결이, 저희가 이제 이게 했던 2000년에 개관을, 아스란트 나비가 개관하면서 했던 이벤트인데요. 지금의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때 이제 액티브 월드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었는데 3D에서 전 세계에서 뭐 한 30명, 30국가에서 참여해서 아바타로 들어가서 서로 소통하는 거. 지금 메타버스하고 똑같죠. 이제 그런 거가 연결성을 하면서, 와, 신기하다.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뭐 여기서 만나서, 그때도 이제 뭐 환경에 대한 이슈들을 논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한글 그 모음 자음 가지고 이 3D 월드를 만들어 놨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야, 신기하다 했는데, 사실은 원래 하나였어 라는 이제 우리 옛날부터 우리는가 잊고 있었던 그런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전 지구를 하나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뭐 환경 위기, 뭐 무슨,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사실 하나로 다 통해야 될 그런 세계가 이렇게 진영별로 뭐 반분이 되어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 힘든 게, 사실 이렇게 다 모든 게 하나로, 지구 사람들 다 하나로 생각해서 우리를 다 이 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다 서로 간에 반목하고 질시하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주역 괴를 보면
주역회 아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도 하여튼 뭐 공부를 해보니까 64개가 있는데 64개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근데 그 모든 64개를 관통해서 꿰뚫고 있는 그런 메시지는 살라는 거예요. 살라. 다 살라. 너만 사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살려면 지금 너의 입장에서는 너는 지금 이런 입장이니 이 전체를 살리려면 너는 지금 좀 양보해야 돼. 아니면 전체를 살리려면 너는 지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 전부 그런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다 살리는 이런 생각은 사실은 옛날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데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융복합, 소위 이제 융복합 시대라고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융복합 시대가 됐죠, 그죠? 사실 이제 별로 그런 질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냥 대세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아트센터 나비를 열었을 때만 해도 왜 누가 이런 예술을 왜 하지? 뭐 저런 거 왜 이렇게 합하지? 막 그랬는데 이제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죠. 왜 융복합이 되겠습니까? 융복합을 하면 돈이 더 잘 벌립니까? 반드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원래 본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가로막았던 어떤 제도적인 장벽이라든지 관습 이런 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저절로 원래 있었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쵸. 뭐든지 ambiguous하게 약간 ambiguous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라고 딱딱 떨어지게 얘기하면 싫어하죠, 다들.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요. 불확정성, 모든 것이 이제 확정된 게 없다. 심지어 이제 젠더가 제가 최근에 듣기 16가지 젠더가 있다고 하던데 이제 그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성 정체성마저 불확정적인 것이 마치 트렌드처럼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사실 이제 뭐 100년 된 얘기죠. Uncertainty Principle 이것도 1927년에 벌써 이 이론은 수학적 뭐 이런 이론은 벌써 나왔던 거이지만 이제 이게 현실로 우리 앞에서 막 드러나고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유동적이에요. 고정된 건 없고 모든 게 흐르고 뭐 성도 흐르고 역할도 흐르고 모든 게 흐르고 직업도 흐르고 모든 게 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상에서 저희가 2003년에 약간 매트릭스 같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연출해 놓고 이렇게 모든 게 좀 흐르게 했어요. 사운드 퍼포먼스에서 사운드 파일을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약간 내비게이트 하면서 피지컬 공간에서 이런 걸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뭔가 시대적인 이런 감성하고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았던 거예요. 이름하여 리퀴드 스페이스라고 하죠. 뭐 다 아시는 이 영화에서도 보듯이. 그래서 그 흐르고 가고 가변적이고 애매모호하고 멋지고 쿨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어떤가요? 한편으로는 그거의 다운사이드는 불안하죠. 그러니까 약간 촌스럽지만 내가 땅에 발을 확실하게 디디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나의 정체성은 이거야 하고 딱 이렇게 했을 때는 불안한 건 없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나는 나고 너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저께까지 여자였다 갑자기 남자래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이 불안하니까 그 불안이 근데 또 이제 뭐에 대해서 불안한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자기가 심지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뭐 기술적, 미디어적, 환경적, 뭐 전세, 뭐 사조적 이런 큰 매틀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내가 꼭 집어서 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아직도 이제 계속 동양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동양 얘기를 할 때, 동양을 저도 공부하려고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텍스트였습니다. 한자가 단지 한자라서 어려운 거가 아니고요. 이 사고 구조, 텍스트라는 거에 어떤 규정, 뭐가 텍스트냐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그런 텍스트는 글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선형적인 사고고, 그죠? 글을 막 뒤죽박죽 그렇게 읽지는 않잖아요. 쭉 읽고, 그 다음에 전후 좌우가 있고, 논리적인 인과가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텍스트라고 해서 누구 다 봐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보편타당하고, 이런 걸 텍스트라고 하는데, 동양의 텍스트를 보면 사는 사람마다 텍스트, 물론 동양도 고전이 있죠. 뭐 유교의 고전, 도가, 뭐 노자장난, 훌륭한 사상가들이 있는데 그 텍스트가 해석하는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거죠. 해석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해석을 좀 잘 귀담아 들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틀리다면 왜 틀리는지 그거를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디스코스가 되는 그런 텍스트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되게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 세대는, 저희 같이 한자를 그래도 좀 배운 세대는 아닌데 젊은 세대에게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같이 헤매다가 어느 날 딱 이렇게 착안이 왔어요. 한자는 텍스트로 보면 안 된다. 한자는 그림이다. 그림. 그리고 생각하니까 이거 상형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알파벳은 그냥 그야말로 애플 그러면 APPLE라고 쓰는데 그 글이 실제로 사과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죠? 굉장히 그건 추상적인 그런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인데, 동양에서는 동양의 사과 과자 하면은 진짜 이게 사과나무 모양이고, 뭐 집가자 하면은 지붕이 있고 밑에, 그죠? 뭐 돼지가 있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게 이 글자 자체도 이 글자가 표기하는 그 사물하고 굉장히 아날로거스한 관계를 가지고, 또 이 글자들이 모여진 그 텍스트, 소위 텍스트라는 것도 글자들이 모여서 그것이 어떤 텍스트, 논리적인 구조를 갖는다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또 이제 이게 좋은 글일수록, 동양의 좋은 텍스트일수록 깊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한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텍스처가 굉장히 많은, 여러 겹이 있고 다의적이고 중의적이고, 그다음에 깊고 넓고, 이런 이제 그림의 세계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어디서 근본적으로 다른가?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한 10년 살았고 이제 여기서 다시 와서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게 왜 다를까 하는 생각을 뭐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해봤는데, 거기서 기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생각의 사고 구조가, 서양 사람들은 딱딱딱딱 해서 말로 해서 논리적으로 이거잖아 하면은 꼼짝 못해, 오케이 가는데, 동양인들은 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절대 승복하지 않아요. 절대 그거는 그거고, 그거 논리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시츄에이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적인 생각이나 판단,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이 이제 좀 고차원적으로 하면 거의 미적인 판단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이제 인류가 그림의 세상에서 살던 때가 있어요. 매체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세상은 굉장히 매지컬하고 논리적이지 않고, 그래서 뭐 과학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때는 이제 뭐 무당이나 뭐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리더였죠.
그래서 이런 우상의 시대를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경우는 구텐버그 그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그거 이제 펴지면서 이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다른 세계가 된 거죠. 이제 이런 그림의 세상에서 텍스트의 세상으로 이제 옮겨갔고, 동양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동양이라지만 완전 순수한 동양 뭐 이런 거는 이제 없지만 다 이제 교류가 돼서, 하지만 그런 전통적인 동양 사상 아직도 그림의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좀 다른 스탠다드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순환적이고 뭐 어디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보니까 재미있는 게 요새는 이제 이런 그림의 세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실 분 많이시죠? 이게 그 웨이브라는 그 코엑스에 가서 이제 굉장히 아주 압도적인 위압적인 디지털 이미지죠. 기계가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요것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또 이건 다 이제 사람이 손으로 그린 거고, 기술이 만들어낸, 기계가 만들어낸 이미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사실 이번 이 시대의 인문학자, 비평가 뭐 이런 사람들이 해석해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손으로 그린 그림의 이미지와 이런 거, 우리 맨날 보는 게 이런 거잖아요. 기계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다 노출이 돼서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뭐가 디지털이냐면 사실은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동양적이라고 얘기하는 뭐 비선형적이고 유동적이고 중의적이고 뭐 이런 모든 동양적인 얘기들이 다 디지털의 특색인 거예요. 여기서 다 디지털의 특색이 다 이거랑 다 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21세기가 왜 동양의 세계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제 생각은 디지털이 때문에, 디지털이 그런 세계를 갖고 왔다. 그 전에도 물론 세상이 변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세상을 우리가 사고하고 인지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특정한 틀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디지털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기계적 뭐 우주관이라든지 굉장히 근대적인 사고에 의해서 구분지어지고 뭐 캐테고라이즈 되고 뭐 이런데, 지금 디지털 와서 그 캐테고리 다 무너지고 유동적이고, 이게 사실 동양의 전통적인 그 생각과 어떻게 지금 다 이렇게 와서 붙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21세기는 동양인들이 굉장히 빠르겠구나. 뭘 하든지 굉장히 빠르게 가겠구나. 그냥 내추럴하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서양에서는 굉장히 레지스턴스가 많았어요. 저항이 많았어요. 공공장소에서 절대 하면 안 되고, 핸드폰에 뭐 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박하게 보고, 저건 동양 애들이나 하는 거. 그게 2008년에 그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핸드폰이라는 건 동양의 애들이 뭐 이상하게 거기다 무슨 텍스트 주고받고, 텍스트 자체도 지금 그 얘기하니까 텍스트 자체도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시대의 잉글리시는 한 문장이 거의 한 페이지였어요. 쫙 안 끝나요. 길게 호흡이 길게 했는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죠? 굉장히 문장이 짧아지고 이모티콘으로 많이 소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 자체도 약간 이미지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그러니까 짧아야 되고 이미지처럼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서 그 핸드폰 나왔을 때만 해도 달랐는데 이제는 뭐 그냥 이 핸드폰 모바일의 세상이 되고 하면서 동양이 이제 어쨌건 간에 굉장히 이렇게 일어서고,
빠르게 가고, 그리고 저희는 그 저항이 없어요. 그때 이제 모바일 폰에 대한 서양인들의 저항 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사생활 침해였거든요. 프라이버시, 침해다. 그리고 나는 네가 옆에서 네 사생활 뭐라고 떠드는 거 듣고 싶지 않은데 그거 왜 너 지금은 뭐 어디 가나 다 그러고 살고 있죠. 없어졌어요. 사생활과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도 다 무너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대하는 태도는 좀 다른 거를 저는 좀 목격을 합니다. 이제 로봇 같은 걸 보면 로봇이라는 게 원래 이제 슬레이브, 그러니까 이제 사람 노예처럼 이제 잡아다가 일을 시키려고 만든 거죠. 사실 이제 이 컴퓨터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알고리즘, 그 기반은 알고리즘이고, 알고리즘은 사실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나온 테크놀로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상보적이고 뭐 이렇게 같이 함께 가는 세상이라기보다는 이제 커맨드 앤 컨트롤이죠. 내가 지배하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정확하게 내 지시를 따르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역시 뭐 이렇게 서양 쪽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재미있는 그 트렌드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나비에서 한 것을 주로 갖고 왔는데, 곰돌이 로봇을 만들어서 외로운 사람, 위안이 필요한 사람한테 혼자 문을 열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런 친구가 기다리고 있고, 오늘 하루 잘 보냈어? 힘들었어? 뭐가 힘들었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로봇 저런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컴패니언 로봇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제 되고, 특히 이제 AI가 발달해서 이제는 2015년보다는 또 다른 레벨의 컴패니언이 이제 이미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수화를 AI가 이제 습득해서, 수화가 나라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하나가 아닌 여러 그거를 다 습득해서 수화를 통역해주는 이제 그런 걸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보그한테 터치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과 공존하는 기술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것도 니드가 분명히 있다. 세상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개인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니까 이런 게 더 필요하겠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요새 눈을 잘 안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제 역에서 혹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걸 보시면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틀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로봇을 만들었던 이제 그 단연가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만 틀어서. 이제 이쪽은 로봇과 같이 파티를 했던 그런 영상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은 이제 저희 이쪽에서 해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웹사이트에 오시면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단히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진짜 굉장히 만족감이 컸습니다. 만족감이 컸는데 또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연이 또 하나의 화두죠. 21세기에는 20세기는 기술과 인간이었는데 이제 21세기에는 기술과 인간과 자연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연하고 어떻게 같이 공존하느냐. 기술이 TV 정원, 이거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저 구겐하임에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TV를 정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가 이제 앞으로 올 현실을 이제 미리 선구자처럼 예견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하자면,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거는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분적, 계측 경험을 통한 이성과 논리의 세계, 사실 이성과 논리로 저희가 근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부도 일으켰고 또 계몽도 됐고, 하지만 이제 거기서의 한계가 왔다. 이제는 이 세계로 간다. 이거는
감각과 감각과 통합을 통한 훨씬 더 이게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감성과 직관의 세계로 지금 가고 있다. 이제 이게 근데 재밌는 건 여기는 전부 3인칭이에요. 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객관화해야 되니까. 그것이에요. 3인칭인데 여기는 1인칭. 내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나하고 관련되는 거가 2인칭이 되는 거예요. 3인칭은 그것, 그래서 물건이 되고, 물론 우리는 많은 거를 그렇게 하고 쓰는데 감성과 직관으로 가면 이것이 3인칭에서 약간 2인칭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뭐 돌멩이 갖고도 그게 어떻게 나한테 특별한 돌멩이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흔히 어린 아이들이 인형 갖고 뭐 얘기하듯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로봇이나 이런 기술적 그 생산물 갖고도 너가 되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인게이지를 하니까 세상의 많은 사물들이 이제는 2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인칭의 너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질 것이다. 그전에는 그냥 3인칭이니까 사람도 3인칭으로 보면 노예를 생각해서 막 잡아다가 죽이고 일시키고 하고,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1인칭, 2인칭이면 전쟁이 날 수가 없는 거죠. 다 사람을 3인칭으로 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점점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인간의 의식이 진화하면 세상이라는 게 3인칭에서 점점 1인칭, 2인칭, 그리고 2인칭도 서로 존중하는, 그것이 자연이건 타인이건 존중하는 그런 이렇게 되어 갈 것 같다. 가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 서스테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뭐가 있다는 것보다는 뭐가 되어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중요한. 그래서 그런 연결성에 대해서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이게 안 써있군요. 이거 95년인데 이거를, 이 연결성을 생각하신 건 70년대 백남준 선생님이 생각을 이미 하셨고요. 그래서 그 연결성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지금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연결성을 말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 그냥 우리의 어떤 그냥 상상이나 그냥 가상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뭐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뭐가 좀 있을 거 아닌가 해서 좀 찾아봤어요. 현대 물리학은 제가 뭐 잘 모르는 분야니까 찾아보긴 했는데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찾아본 걸로는 보니까 입자를 막 끝까지 파보니까 그 웨이브라고 하더라고요. 웨이브. 그래서 웨이브,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왠지 끌린다 그러면은 뭔가 나한테서도 웨이브가 나오고 그 사람한테서 웨이브가 나오는데, 그게 서로 공명을 일으켜서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저 사람을 만나면 그냥 기분 나빠, 그냥 떠나고 싶으면 그냥 뭐가 이렇게 웨이브가 안 맞아서 찍 하고 그냥 이런 상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물론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웨이브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더라 지금. 근데 이제 물론 모르죠. 이 세상은 뭘로 되어 있는지는 현대 물리학자도 거의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 아는 그 실험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그 원자의 모델처럼 뭐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그게 아니라 그러죠. 그게 거짓말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틀렸다. 전부 웨이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차원 이동을 하는 것이다. 그 웨이브 펑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물리학하고 이거는 이제 에로스라는 거는 그 플라톤에 나오는 향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주제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에로스의 차원을 조금 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30 몇 년간의 필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오랜 전쟁 간의 끝에 아테네가 졌어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한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뭐 찬란한 고대 문명을 일으켰고 민주주의의 뭐 발전에. 근데 저런 야만인들한테 지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믿었던 그 올림푸스 신전의 12신들 그거 진짜야? 이런 거지. 그렇게 우리가 제사를 그렇게 지내고 전쟁의 신, 아테네 신, 뭐 제우스 맨날 갔다가 제사 지냈는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작가들하고 이제 그 철학자들이 모여서 야, 그러면 진짜는 뭐지?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 올림푸스 그 12신 그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what's real? 그게 이제 퀘스천이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어느 누가 그런 거야. 아,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내가 전쟁 나갈 때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그 당시 이제 그 호모섹슈얼이 되게 만연했으니까 좋아하는 애인을 데리고 내가 전쟁에 나가면 내가 갑자기 너무 잘난 사람이 돼. 나 용감해지고 그리고 나는 뭐 명예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 보니까 에로스라는 게 진짜 그건 진짜 있나 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에로스가 뭐지? 하고 이제 물어봐요. 에로스가 뭘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왜 인간은 원래 이렇게 팔이 4개고 다리가 4개고 이렇게 공처럼 굴러다녔는데 뭐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제우스 신이 벼락을 쳐서 반으로 쭉 잘라져가지고 그래서 내 반쪽은 어디 있지?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 이제 에로스라는 거 내 반쪽을 찾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건 마이너예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에로스가 뭐다 이제 갑론을 막 하다가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 선생이 조용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옛날에 굉장히 현명한 여인을 만났는데 하면서 이제 그분이 디오티마라는 여사제예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되게 유명한 여사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하시면서 에로스라는 거는 인간은 자기 안에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아름다움을 지향한다, 동경한다. 그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것이 바로 그 에로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는 항상 결과물이 있다. 남자가 여자 사랑하면 아기가 나오고 내가 지식을 너무 추구해서 사랑하면 책이 나오고 뭔가 결과물이 있다. 생산물이 있는 것이다. 그거를 사랑이라고 했고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사랑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만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근본적인 힘, force, 힘 아니면 근본적인 어떤 동인을 이제 에로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아름다운 것을 추구, 자기 안에 갖지 않는 아름다운 거를 자기가 갖고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에로스 신의 어떤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올림푸스 12신이 아니고 그 밑에 아래급이거든요. 디몬이라고 하는데 그 디몬 중에서 이 신은 엄마 아버지는 뭐 굉장히 풍요롭고 뭐 되게 능력도 있고 엄마는 거지였었어요. 거지의 신. 둘이 합하니까 한편은 되게 뭐 잘하고 뭐 이거 사랑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항상 결핍, hungry.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엄청나게 뭐든 만들 수 있고 모티베이트가 할 수 있지만 항상 결핍하고 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 그게 이제 사실 인문학의 이게 아직도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인문학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생상이 각박해지고 어려울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운터 파트를 열심히 찾았어요. 전 지금 공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동양 쪽은 특히나 그래서 아직은 멀리 못 갔는데 동동이라는 한자가 있더라고요. 동동왕래해서 뜻은 이제 아이 그 마음 심자에 아이 동자잖아요. 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 뜻도 되고 연애할 때 이렇게 약간 썸 타는 것 같이 설레는 거, 보고 싶어하는 거, 그리워하는 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오고 창조의 기반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좋은 결과물이 시작되지 않을까 해서
동동이라는 걸 한번 상정해 봤습니다. 뭐 이렇더라고요. 함께해서 나오는 거 설레는 마음이고, 예,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그 생각을 하는지. 근데 이 세상에 도대체 시작은 뭐지? 그러니까 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어느 문득 도대체 이 모든 거를 끌고 가는 게 뭐지? 모든 거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피나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할 텐데 그 답은 아니지만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힘 혹은 뭐 웨이브 어떤 그렇죠. 5가지 힘이 있다르던가요? 갑자기 근데 뭐 중력과 뭐와 뭐 장력과 뭐 끌고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아직은 미스테리어스 하지만 이런 거를 상정하고 좀 더 좋은 그런 세상을 꿈꿔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동동을 The Other Beginning, 다른 시작으로 이제 해서 2025년 내후년에 서울에서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축제를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기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저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